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0년 2월 14일 낮 12시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문 앞에서 초조한 표정을 한 20대 남성이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에 살고 있는 53살의 여성 가명 김 씨의 큰아들이었죠. 지난 일주일간 아무런 이유 없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걱정을 하던 끝에 찾아온 건데요. 사실 어머니는 종종 아들의 연락에 무심한 편이긴 했습니다. 문자를 받고도 그냥 넘어간 적도 있고 콜백을 안 해준 적도 꽤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씩이나 소식이 없다는 건 좀 이상했죠. 게다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이부동생 23살 오 씨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형이 수상함을 감지한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한참 두드렸지만 인기척은 없습니다. 아니 동생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고민 끝에 열쇠 수리공을 불렀고요. 도어락을 개방한 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내부는 평소 어머니의 성격답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조용합니다. 큰아들은 어머니를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죠. 그리고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침대 이불 아래 사람의 형체가 보여요. 그런데 덮고 있는 그 이불 위로 검붉은 피가 물들어져 있더라고요. 게다가 침대 헤드 쪽에는 선명한 혈흔이 넓게 튀어 있고요. 너무 놀란 큰아들은 엄마! 달려가서 이불을 걷어냅니다. 그녀는 사망한 채였어요. 머리에 공격을 당했는지 피가 보였고 또 말라붙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녀의 하의가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더 섬뜩한 걸 발견하는데요. 어머니의 오른발에 피로 천왕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아들은 덜덜 떨면서 겨우 신고를 했죠. 즉시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수사관은 들어가면서부터 출입문, 창문, 베란다까지 살피게 돼요.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집안은 잘 정돈되어 있었고 몸싸움의 흔적도 없습니다. 잠시 후에 곳곳을 수사하던 중에 그 시신이 있던 침대 아래에서 현금 40만 원이 나와요. 또 피해자 명의의 통장도 발견되고요. 만약에 강도 범행이었다면 현금이 남아있을 리 없죠. 그래서 경찰은 이 점에서 강도 살인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합니다. 한편 시신은 두개골이 완전히 손상됐을 정도로 심하게 가격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그 흉기는 피해자의 발 아래에 떨어져 있었는데요. 피 묻은 망치였죠. 길이가 한 36cm짜리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집 안에 공구함에 있던 망치더라고요. 앞서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상태라고 했는데 경찰은 그녀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감지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항한 흔적이 없어요. 이걸 토대로 경찰은 피해자가 먼저 망치에 맞아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모든 걸 좀 종합해 봤을 때요. 이게 단순한 성범죄보다는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되죠. 또 공격이 머리에 집중된 것을 본다면 강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게다가 집에 있던 망치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 평소에도 여길 드나든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즉각 주변인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떠올라요. 그 첫 번째 인물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55세의 남성 김 씨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피해자의 둘째 아들 오 씨입니다. 연인은 그렇다 쳐도 아들까지 지목된 건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경찰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연락이 됐던 2월 7일, 그 이후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그래서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이 용의자 2명의 행적을 집중 조사합니다.
먼저 연인인 김 씨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본 결과 사건 당시 그는 명백히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던 게 확인됩니다. 또 아파트 CCTV를 뒤져봐도 지난 일주일간 그가 이 집을 방문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고요. 이 기간 동안 CCTV에 찍힌 인물은 피해자의 둘째 아들 오 씨뿐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경찰은 오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알다시피 피해자 시신에서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원래 이 집에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사실 그는 사건 직후에 자기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그걸 다시 책상 위에 올려둔 채로 사라졌습니다. 이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설마? 싶었지만 분명 그의 행적은 수상합니다. 경찰은 둘째 아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가 평소 즐겨 하던 게임 IP를 추적했어요. 보니까 오 씨가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게임에 접속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의정부시에 있는 한 PC방에서 반복적으로 로그인을 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해당 PC방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고요. 그 결과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월 26일 저녁 8시 당신을 침모살인죄로 체포합니다. 오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체포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찰에 연행이 됐고요. 그리고 자기 범행 순순히 시인합니다. 이렇게 되면 친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는 그 충격적인 게 지금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경찰도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죠. 여기서 잠깐 오 씨의 과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해자는 첫 결혼에서 큰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오래가지 않아 이혼을 했고요. 재혼을 하게 되면서 둘째 아들 오 씨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고 남편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별거에 들어갑니다. 이후에 관계가 정리되고 이제 그녀는 다른 남성과 다시 동거를 시작하게 돼요. 이때쯤 둘째 아들의 거처가 애매해졌습니다. 양쪽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결국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여러 친척집과 또 복지시설을 전전하게 됩니다. 이때 오 씨가 잠시 청소년 쉼터에 머무르면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기록을 보면 엄마에 대한 강한 분노가 여과 없이 표출되어 있었는데요. 언젠가 어머니를 죽일 거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요. 당시 담당자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부모의 이혼, 재혼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은 청소년기 아이의 반항 정도라고 여긴 것 같아요. 그렇게 그가 14살이 되던 해에 엄마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아버지와도 좀 지냈는데 알코올 중독도 있고 또 입원까지 하게 되면서 엄마에게 맡겨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모자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엄마는 당장 먹고 살기 바빠요. 아들의 깊은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기에는 삶이 여유롭지 않았죠. 또 첫째 아들 키울 때는 비교적 수월했거든요. 그래서 둘째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엄마는 동거남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둘조차도 잦은 말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더 아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못했고요. 이렇게 집이 시끄러워질 때마다 막 두 어른이 싸움을 할 때마다 아들은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교를 좀 갖고 마음이 치유되면 좋았을 텐데 그냥 교회는 갈 곳 없는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었어요. 그렇다고 교회에 심취했다는 얘기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오 씨는 갈수록 더 위축되더니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적이 좋을 리가 없었고요. 결국 그는 고등학교를 끝내지 못하고 자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정신분열증이었죠. 요즘 말로 조현병인데요. 보통 조현병의 발병은 아주 어렸을 땐 괜찮다가 1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환청, 환영에 시달리기도 해요. 사회적으로 적응이 매우 힘들죠.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에 오 씨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그때쯤 되니까 엄마의 동거남이 떠났고요. 이제 이 집에 남은 건 엄마와 오 씨 둘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대가 된 그는 유일하게 집에서 게임하는 걸 즐겨 했어요. 거의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했고요. 그걸 보는 엄마 김 씨는 아니 23살이나 된 아들이 저렇게 살고 있어? 이게 또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심한 말을 퍼붓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휴 내가 운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 같은 애를 낳았어. 이런 말은 오 씨에겐 또다시 상처가 되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상처를 넘어서 분노로 쌓여갑니다. 사실 그렇잖아도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그 원망도 워낙 컸는데 잔소리에 더해서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비난까지 쏟아붓고 있죠. 물론 엄마는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겠지만 이게 아들에게는 엄청난 증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거기에 조현병도 있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격분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어릴 적부터 표출한 그 살인 계획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늘 죽이기로 했었는데 나도 못 참겠어. 이런 맘이에요. 게다가 그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하길 원했죠. 사건 당일인 2월 7일 어머니는 일을 끝내고 새벽에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에 겨우 들었지만 얼마 못 가 일어나요. 아침이 돼서 아들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야, 밥 먹어! 이어 이제 두 사람이 별다른 대화 없이 아침 식사를 마쳤고요. 아들은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피곤했던 어머니 역시 설거지 좀 해두고 다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돼요. 그녀는 깊은 수면에 빠져들었죠. 얼마 후 아들 오 씨가 어머니 방을 살짝 열었습니다. 깊이 잠에 든 걸 확인해요. 그리고 그는 마스크와 모자를 꺼내 쓰고는 작은 방으로 가서 공구함 망치를 꺼냈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갔죠. 아무것도 모른 채 침대에서 자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는 이불을 끌어올려서 머리 끝까지 덮어줍니다. 이 행동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행여나 자기 몸에 피가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나서 오 씨는 주저없이 망치로 이불 위를 내리쳤어요. 수차례 이어진 가격에 이불로 막 빠르게 피가 번졌고요. 주변 벽에도 혈흔이 튀었습니다. 이불 속에 있던 어머니는 미약하게 경련을 일으키다가 결국 움직임을 멈추게 되죠. 그러자 아들 오 씨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잠시 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의 눈에 이불 사이로 빠져나온 어머니의 다리가 보여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절대로 금지된 욕구가 치밀었습니다. 성적인 욕구도 욕구지만 그간 자신의 분노에 대한 복수심도 함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언론에는 당시에 대해 여러 내용이 보도되고 있지만 자세한 묘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면서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죠. 그런데 순간 아들이 어머니가 숨을 쉰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잔혹한 짓을 해요. 이불로 얼굴을 눌러버렸죠. 그렇게 완전히 어머니가 사망한 걸 확인한 후 더 이해하기 힘든 행각. 그 피해자의 발에다가 피로 글씨를 새기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한자 천왕이요. 천왕?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후에 오 씨는 만족한 듯 거실로 가서 리모컨을 들었고요.
이후 4시간 동안 꼼짝 않고 TV를 시청합니다. 방금 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소리 없이 혼자 거실에서 마음껏 TV를 볼 수 있다는 것에 흡족해했어요. 시간이 지났고 밖이 어둑해졌습니다. 불현듯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머니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고 집을 나섭니다. 그 길로 시내에 가서 게임기를 구매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PC방이었죠.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또 지루해지면 만화방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일주일이 흐른 거예요. 어머니가 사망해 있는 그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도피를 한 건지 이 또한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큰형이 집을 찾아왔잖아요. 어머니 살인이 밝혀졌고 사건 9일 만에 오 씨는 체포됩니다. 정말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은데요. 한편으로는 오 씨가 조현병이 있었다는 사실이 계속 걸립니다. 그건 판결에서도 분명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법정에 선 오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여기에 대해 검찰은 아니 형량 이거 너무 가볍습니다. 항소했어요. 2010년 10월에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재판부는 예상 외의 결과를 내게 됩니다. 원심의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죠. 자, 이게 왜 예상 외였냐? 재판부조차 친모를 그렇게 무참히 살해하고 성폭행? 이거는 반인륜적인 범죄다. 막 혀를 차요. 그래서 너에게는 사형이 마땅하다 싶지만 그래도 심신미약자인 걸 감안해서 무기징역으로 감경하게 된 거죠. 그만큼 재판관들도 이건 20년으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형이 확정되면서 2010년 이후 오 씨는 지금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번 사건 조사하면서 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국내에 친모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가 생각보다 종종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는 보통 사회적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아요. 특히나 피해자가 어머니일 경우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이런 이유로 눈 감아주고 그냥 감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정에 행여 가더라도 판사한테 선처를 호소하는 일이 많고요. 그런 악몽과도 같은 범죄를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에게 당한 그 피해자들의 심정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오늘 사건에서 아무리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매정했다고 하더라도 오 씨의 존재를 잊게 한 사람이 어머니였고 또 최소한 14살 때부터 23살이 될 때까지 보살펴줬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의 집에서 이 모자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 같은 제3자가 판단하긴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다툼과 미움 모두 우리 가정에서 충분히 겪는 일이죠. 어쩌면 어릴 적부터 분노도 있었지만 또 그 조현병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런 비극이 난 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사건이 발생한 2010년 당시에 정신과 약물, 상담,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강조되지 않던 시대였잖아요. 최근에 와서나 그렇고요. 결국 이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비극적인 사건을 낳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4년 6월 25일 아침 8시 대구 북구 침산동에서 지역 순찰을 돌고 있던 고성지구대 소속의 한 경찰관의 눈에 아주 거슬리는 게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데도 불이 훤히 켜져 있던 노래방. 보통 아침 8시까지 영업하는 노래방이 주변에 거의 없던 터라 이걸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은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곧이어 노래방에 진입해 문을 연 순간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 노래방에서 일하던 40대 안 씨.
몸 곳곳에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있었고요. 더 잔혹한 건 여성의 주요 부위, 가슴과 음부가 훼손되어 도려내진 너무도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즉각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유례 없는 시신의 모습과 현장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노래방 주방에서 사용하던 칼을 찾아냈고요. 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까지 증거가 될 만한 몇 가지 유류물을 확보합니다. 정밀 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4년인데요. 칼과 담배꽁초 외에 범인을 특정할 만한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사건 현장 일대에 CCTV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과 달리 매장 내에도 CCTV가 없죠. 그렇다 보니 도대체 지난밤 누가 여기에 왔다 갔는지, 또 목격자는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범행 발생 시간은 이른 새벽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때가 또 한적한 때라서 목격자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본부를 차렸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죠. 우선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시신의 훼손 상태가 너무도 참혹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는 이건 원한에 의한 범죄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노래방 단골 손님 중에서 혹시 안 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이 노래방은 안 씨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운영하던 곳이었죠. 평범한 주부였던 안 씨는 종종 오빠 가게에 나와서 가게 일 봐주고 알바비를 받는 정도였는데요. 실상 이 노래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손님과 불화가 벌어진 사건으로 보긴 좀 힘듭니다. 혹시 개인적인 원한 관계나 돈 문제로 얽힌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딱히 그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수사팀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못하고 매일같이 현장을 맴돌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안 씨의 아들 김 씨. 그는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당시 경찰은 이 가족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서 사건 현장을 봉쇄했고요. 아들인 김 씨는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이 모든 건 마음속에 깊은 한으로 남게 되죠. 당연합니다. 심지어 사건이 용의자도 찾아내지 못하고 또 범인에 대한 단서조차 제대로 없는 미제 사건이 되니까 김 씨는 자신이 커서 반드시 경찰이 될 거고 내가 직접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잡겠다는 집념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9년이 지난 2013년, 김 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어엿한 경찰관이 되었고요. 파출소 근무를 거쳐 드디어 대한민국 형사가 됩니다. 이후 김 씨는 직접 어머니의 사건 파일을 열어서 홀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한 사건이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9년 전에 미제가 된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풀기 어려웠습니다. 의미 있는 단서도 목격자도 사라졌고 이게 결코 그렇게 집념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었죠. 이때 김 씨는 거의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수도 없이 이곳을 맴돌았고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날 누가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왜 저질렀는지 정말 수천 번도 넘게 되짚었겠죠. 그런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추가 단서가 한 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 씨 또한 이걸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하늘이 도왔던 걸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범인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2017년 11월 21일 저녁 11시 50분 대구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폭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신원 미상의 남성이 휘두른 방망이에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당한 후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긴 사건이었죠. 여자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사망하진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현장 인근에서 CCTV에 범인의 행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실루엣의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현장 인근을 배회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때 얼굴이 제대로 찍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원을 파악할 수는 없었는데, 그런데 남성이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 현장에서 어떤 게 그 사람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버려져 있던 담배꽁초를 모조리 수거했고요. 하나하나 국과수의 DNA 감정을 의뢰하게 되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국과수에 있던 장기 미제 사건 DNA 데이터베이스에 이 남성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게 놀랍게도 2004년 노래방 안씨 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했던 겁니다. 즉 범인이 같은 인물이란 뜻이죠. 이 결과는 미제 사건을 해결할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시 수사본부를 꾸렸고요. 이 두 사건을 일으킨 범인을 쫓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현장 일대 CCTV 수거했고요. 그리고 또 근처에 휴대폰 기지국에 남아있는 통화 기록들을 전부 분석합니다. 엄청난 작업이었죠. 하지만 그 노력 끝에 유력한 용의자가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48세의 남성 이광수. 사건 현장에 그가 있었다는 증거, 그게 CCTV와 통화 기록으로 명백히 남아 있습니다. 범인인 게 거의 확실했어요. 이제 경찰이 이광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거주지를 알아냈고요. 2017년 12월 28일 아침 6시에 자택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출근하는 그를 즉각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숨어있던 미제 사건의 범인이 마침내 검거되는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이광수는 이 두 사건에 대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엔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예리했죠.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버티다 못한 이광수는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돼요. 그럼 이제 살해 동기가 궁금해지는데 9년 전 일면식도 없던 안 씨를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요? 이광수에 따르면 그는 그날 노래방을 다 끝내고 계산을 하던 중에 아니 이거 술값이 너무 비싸게 나온 거 아니냐? 라며 프론트에 있던 안 씨와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때 화를 참지 못한 이광수가 우발적으로 안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합니다. 과연 이광수가 지난 2004년 살인을 저지른 후에 다시 2017년, 그러니까 최근 그 강도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그 13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조용히 살았을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이 정말 이 두 건이 다일까? 라는 의심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수법이 유사한 케이스를 조사해 보는데 마침 이때 또 다른 미제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건 2009년 2월 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발생한 노래방 주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유 씨였는데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노래방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채 사망해서 발견되었죠. 같은 대구 지역 노래방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피해자의 특성도 유사하고 당시 현장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까지 비슷합니다. 경찰의 촉이 발동했고요.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두고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범어동 유씨 살인사건 역시 이광수의 짓인 게 드러납니다. 아주 미친놈이죠. 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범인 한 명 검거로 인해서 3건의 사건이 해결되는 통쾌함이 경찰에게 느껴졌겠죠. 연쇄 살인을 저지른 이광수는 분명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데요. 그러다 결국 자신의 자백에 거짓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앞서서 안 씨와 술값 때문에 싸우다 벌어진 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저지른 살인임을 자백하게 된 겁니다. 사건 당일 그는 노래방에 지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떠났고 안 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안 씨가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그래서 실패하자
분노했고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서 그를 살해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시신의 주요 부위가 훼손되어 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로 이런 행동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5년 후에 유씨 노래방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도 유흥을 즐기던 이광수가 성적 욕구에 사로잡혔고 가게에 있던 유씨를 제압했는데 그녀가 저항하게 되자 얼굴을 마구 폭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잠시 기절하게 되는데 이광수는 순간 유씨가 깨어나면 나를 신고할 게 분명한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노래방에 있던 칼로 기절한 유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하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건에 실마리를 제공했던 그 폭행 강도 살인 사건 역시 애초에 강간 살인이 목적이었던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폭행을 한 후에 살해하려고 했는데 그게 미수에 그치니까 그냥 핸드백만 가지고 도주한 겁니다. 더러워. 무려 3건의 강간미수 그리고 2건의 살인, 이 모든 걸 저지르면서 이광수는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현장을 맴돌면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꽁초가 이 모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거죠. 2018년 7월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이 뭐였냐? 이광수는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된다. 거듭 강조했어요. 반성은커녕 5년 후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8년 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이건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죠. 저도 격하게 이 부분에 공감합니다. 결국 9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광수에게는 최종 무기징역 그리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내려집니다. 재판부 또한 이광수가 추후에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2018년 이래 그는 현재 복역 중에 있죠.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 간절히 범인을 잡고 싶어 했던 안 씨의 아들 김 씨는 어땠을까요? 사실 담배꽁초에서 그 동일한 DNA가 나왔다고 했을 때부터 그는 수사본부에 합류하고자 했습니다. 어머니 죽인 범인 잡고 싶어서 경찰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단서가 나오니까 자신이 그 사건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수사본부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범인과 마주할 경우 감정이 폭발해서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한 거죠. 김 씨 또한 수사본부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수사팀이 이광수를 검거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팀을 꾸리고 막 고분분투를 할 무렵에 경찰은 김 씨에게 장기 휴가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광수가 검거되면 돌아오라고 말했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김 씨는 결국 동료들이 자신의 한을 풀어줄 거라고 믿고 장기 휴가를 떠났고요. 동료들이 이광수를 검거해 자백까지 받아냅니다. 참 슬프고도 감동적인 스토리죠. 당시의 수사팀은 이 사건을 하늘의 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13년 전에 어머니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던 아들이 경찰이 되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 순간이 되니 그를 대신해 동료들이 범인을 대신 검거한 그야말로 영화 같은 스토리죠. 또한 한편으로는 정의는 살아있고 범죄 뒤의 숨은 이들이 언젠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걸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